안녕하세요. 신윤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주 많이 혼란스러웠죠. 저는 이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유클래스에 올리면 변환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아무래도 학교 서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로 여러분들의 그쪽으로 가서 시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출석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죠. 메일이나 이제 그 앱에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유클래스에 업로드하면 장점은 뭐냐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재생 시간을 모니터링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거의 99% 이상 들어야지만 이게 100%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간혹 이제 다 봤어도 출석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99%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면 이제 출석이 됩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제 궁금한 거죠.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동영상은 이제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검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모두 다 제 학생인 거죠. 그리고 유클래스에 클릭을 하면 몇 시에 몇 분경에 클릭을 했구나는 저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 이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네, 유튜브가 또 제게 통계 정보를 줍니다.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저에게 주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 익명의 뒤에 숨게 되고, 평균 데이터, 총 그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제가 40분짜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의 평균 재생 시간이 15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듣다가 말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만일 그 유튜브 통계가 뭐 학생들이 40분 동영상에서 38분을 보더라라고 하면 뭐 특별히 제가 출석 점검을 할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동영상 시청 시간이 그렇다면 이제 성실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그 알맞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강의 도중에 랜덤 넘버를 한 서너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트 필기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노트 필기 하는 곳에 이 랜덤 넘버를 적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2주차 강의 끝나고 퀴즈를 볼 때 첫 번째 랜덤 넘버 뭐였죠? 하고 그 숫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한번 트라이얼 버전으로 하나 해볼까요? 1, 4, 3, 3 하나 4, 3, 3 1433 1433 기억하고 적어 놔야겠죠. 기억으로는 안 돼요. 다 잊을 테니까 꼭 메모에 적어 놓으시고 이제 강의 도중에 서너 번 더 숫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겠죠. 이 수업의 본래의 목적은 나름 그 유명한 강의더라고요. 울산대에서 진정한 꿀강이다. 제가 꿀강의의 정의가 뭐냐라고 학생에게 질문했더니, 배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그게 꿀강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 이론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주 훈련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교육의 목적이 있을까 이 수업에 생각을 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선후배 관계도 끈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정규적으로 그 관계를 맺는 그 양이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하는 게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죠. 인간 관계 수업인데 지금 저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을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게 장기간 오프라인 수업이 연기되면 다른 방법, 줌을 통해서 한번 화상으로 만나는 걸 한번 해보던가. 그게 너무 어수선하면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겠지만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오늘 건강한 이제 인간관계의 기초, 건강한 좋은 인간관계란 뭐냐를 살짝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교재는 제가 3장까지 배포를 했고 출판사에서는 모든 그 챕터를 다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리면 이제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교재를 사겠습니까? 뭐 제가 이 저작권에 의한 수입을 저는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교재예요. 하지만 이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만일 장기간 이 수업이 연기가 된다. 그러면 교재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페이지 26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시간 있으신 분 읽어보시고요. 저는 건너뛸게요. 건강한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나 자신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내가 수용하고 상대방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한 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만나는 과정이다. 그냥 스치는 과정이 아니라 스친다는 거는 피상적인 관계죠. 몇 학년 몇 반 무슨 전공인지는 알지만 진솔한 만남은 없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사귐에 대해서 친하고 애정을 갖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쾌한 감정, 그 사람이랑 만나서 나에게 불쾌가 아니라 유쾌, 좋은 감정을 주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유용한가 그 관계가. 네, 그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근데 이러한 게 매우 주요한 요소지만 둘 다 최고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 두 관계는 모두 이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만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만나고 그러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친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하루 만났는데 친구가 그날따라 속상한 일이 많아서 좀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 나까지 처지네. 그만 만나야겠다. 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단으로 이 관계를 본다면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게 수단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덕을 갖고 있는 만남이라고 본 거는 그 사람 그 자체와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관계, 목적 그 자체의 관계를 좋은 만남이다, 최고선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사람들이 굉장히 숭고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목적 그 자체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있다고 아이를 버리나요, 부모가? 네, 아니죠. 그것 그대로 또 거기서 또 불평하지 않고 그런 건데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가 또 그 자식을 굉장히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언제 커서 효도할래? 언제 커서 너 나 용돈 줄래? 이런 거는 사실 그 자식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농담이겠지만 실제로 자식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만남도 진짜 만남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아니면 어릴 때 아이를 양육할 때 좀 성적 좀 끌어올려서 효도를 해봐라. 이것도 역시 자식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아이의 성적이 올라야 내 기분이 좋으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런데 친구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잃지 않는다.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쉬운 말 같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뭐 잃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이며 나인 것은 무엇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인상 좋게 생긴 이 분은 오늘 교재에서도 이제 언급될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예요. 그 미국의 어떤 상담 내담자. 이 사람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담자,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환자라고 하는 순간 의사의 권위가 생기고 환자는 그 권위가 없이 나이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계급이 아래인 그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내담자와 그 카운셀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상담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 영어로 여기 돼 있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인용구예요. 그 재미있는 이 모순이 뭐냐면 The curious paradox is that when I accept myself just as I am, then I can change.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수용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게 패러독스죠. 내가 내 모습을 부정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모든 상담가의 제1원리예요. 너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라. 그러면 변화가 시작된다. 부정하면 할수록 그럼 내 모습을 잃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부정하면 출발점이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수용의 그 문장이 여기 또 표현이 돼 있네요. 네. I can be me. 그러니까 나를 수용하는 거죠. 나는 나 그대로. 너는 너 그대로. You can be you.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럼 I can grow. 난 성장할 수 있고 너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럼 우리의 만남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네. 두 번째 그 로또 번호 네, 출석 점검을 위한 랜덤 넘버를 부르겠습니다. 3190 3190 3190 네,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 때 중요한 그 변인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노출이 있네요. 뭐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뭐 신체적으로 노출을 하는 게 아니죠. 나의 그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는데 뒤에 강의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셀프 디스클로저,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픈니스. 또 오픈니스에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도 만들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 갑자기 훅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하게 느껴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를 꺼내놔야 되는 그 서로 그런 본드가 생기죠. 서로 끈끈한 유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노출이 있지만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진전될 수는 없는 거죠. 이 교재에는 그 인간관계에서 만남을 얘기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 자기 노출과 같은 것은 그 상담자의 핵심이거든요.
상담하러 어떤 내담자가 왔는데 저는 울산대학교 2학년이고요. 전공은 뭐 항공우주학과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럼 아,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오픈니스는 이제 상담자가 그 기술을 발휘해야, 기술이라는 표현은 너무 수단적이다. 상담자가 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고 이제 꺼내줘야 되는 건데 그 유명한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봤죠. 그 프로이드가 이제 칼 로저스는 2000년대 사람이고 20세기 사람이고 프로이드는 이제 19세기 말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 자신은 이제 그 메디컬 닥터 훈련을 받았지만 전문 의 훈련을 받았지만 상담이라는 그 영역을 처음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니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법은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얘기해봐라.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완이 되는 환경에서 긴장하면은 이제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편안한 관계, 편안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검열을 하죠. 이게 어떤 단어는 매우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자유연상으로 떠오르는 단어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 사과, 배, 뭐 강의실 하는데 섹스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위험하죠. 근데 바로 그 저항이 느껴지는 그 단어, 이거 얘기하기 불편하다. 바로 그 단어가 그 사람의 핵심이다. 그것을 건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연상을 통해서 바로 어떤 생각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더 얘기하세요. 라는 그런 촉진을 일으켜요. 그래야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노출은 수반이 돼야 돼요. 저희가 만약 강의실에서 만났다면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다 얘기는 안 됩니다. 네. 진짜 상처를 얘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드물죠. 하지만 어떤 그룹이 정말 이 진정한 만남을 이뤄내고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나오게 되죠. 어느 한 친구가 얘기한다. 그럼 다른 친구도 자기 것도 꺼내놓게 돼요. 이 자기 노출의 창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서로 그 공개하고 어떤 건 숨겨지고 하는 거를 사사분면에 표시를 했네요. 볼까요? 자, 이거는 내가 알고는 있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개방한 거.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숨긴 거. 공개된 영역, 숨겨진 영역. 이거는 둘 다 내가 몰라요, 이거 둘 다.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습관 같은 거겠죠. 저도 뭐 말하는데 말 습관이 있을 텐데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저를 객관화해서 뭐 이 강의를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본다던가 하면 나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네.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사고하는 버릇이 있었네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모르는 영역.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 알게 되는 거. 그다음에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는 영역이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역.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그 자기 개방 영역을 구분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게 제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남으로 가져와서 인간관계의 만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 시작은 미지의 영역이 크지만 인간관계가 지속될수록 성장할수록 미지의 영역은 줄어들고 이제 많이 공개가 된다. 근데 공개되는 영역이 나도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알지만 내가 숨기고 있거나 보다는 그 나도 모르고 있던 나를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단계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의 첫 단계는 자기 수용인데 다른 사람과 자꾸 만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몰랐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저희의 이 소그룹 모임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게 워크북 형태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제 훈련은 혼자 하면 의미가 없어요. 혼자 하면 너무 지루하고 뻔한 과제야. 이 과제의 목적은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썼나?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제를 설명할 때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매력.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는가? 저희 이 교재에는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뭐 두 명만 호감을 가졌던 상대 두 명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라라는 게 교재 43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뭐 사람들이 흔히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네 가지예요. 근데 하나 더 넣자면 제가 아까 얘기한 오픈니스, 개방성.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개방하잖아요. 그러면 훅 빨려들기도 해요. 사기꾼들은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하죠. 어떤 이제 막 뭐 여자를 막 혹은 여자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남자 그냥 재미로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아니면 또 성반대도 있겠죠. 뭐 남자들은 그냥 뭐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성 다양성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파트너들을 자꾸 이제 동성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바꾸는 경우 그럴 때 어떤 식의 사람이 있냐면 그냥 자신을 훅 개방해 버려요. 첫날 만나서 나 사실은 말이야 어렸을 때 되게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소프트한 사람은 훅 끌려드는 거죠. 네. 더군다나 그것이 거짓일 때 그때 느끼는 배반감은 상당하겠죠. 딴 얘기로 갔는데 그게 개방성이고 근데 개방성은 필요해요. 인간관계 아까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듯이 이 개방성이 없이는 우리는 피상적인 만남만을 할 뿐이죠. 하지만 이제 보다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속성이란 근접성, 얼마나 그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느냐, 그다음에 친숙성, 유사성, 상호 호혜성입니다. 근접성을 볼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들 울산대학교 학생을 사귀는 게 더 쉽나요? 제주대학교 학생을 사귀는 게 쉽나요? 네, 당연히 울산대죠.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어릴 때 우정은 더더욱 그래요. 어릴 때 이게 지금 꼬마애들이네. 뭐 예를 들어 뭐 개나리 반이라고 합시다. 이 개나리 반 애들은 개나리 반 애들끼리만 친구예요. 개나리 반 애들 중에 하나가 저 전달래 반에 어떤 애 되게 호감 간다라고 하고 사귀는 경우 발생할까? 너무 조숙한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도 이 근접성이 우정의 제1 조건인데 옆에 짝꿍이랑 사귀게 된다. 그리고 근접성은 또 그 사람을 호감 가게 해요. 왜냐? 물리적으로 근접하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마주칠 확률을 높이죠. 제주대 학생은 뭐 1년 내내 볼 일이 없잖아요. 울산대학교 학생?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지 않네요. 네. 뭐 여러분이 지금 캠퍼스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은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고 반복해서 보게 되면 친숙성을 낳게 되죠. 친숙성은 다른 말로는 단순 노출 효과예요. 단순히 많이 본 것만으로 사람은 친밀함을 느껴요. 호감이 느껴져요. 이거는 그 진화적으로 매우 소중한 그 생물의 특성이거든요. 친숙성 효과는 예를 들어 조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면은 특정 시기에 그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 알에서 특히 이런 뭐 오리류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에게 그냥 끌려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이 무엇이겠어요? 대부분 엄마겠죠. 근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엄마 대신에 무슨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공을 봤다. 그러면은 이 새들은 불행히도 그 공에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공을 쫓아다니게 되죠.
근데 진화적으로 매우 유용한 장치예요. 이런 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친숙성 많이 노출될수록 친숙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고 거기에 끌리는 게 왜 진화적으로 유리할까? 인간에게도 친숙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많이 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특히 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뭐 어린이들은 이제 뭐 유아들은 어 만약에 할머니가 주로 키운다. 그러면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면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더 좋아하면서. 그럼 할머니가 정말 아이한테 잘해주고 뭐 어, 할머니가 특별해서 이 할머니가 특별해서 라기보다는 할머니를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근데 음식도 편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던 것만 먹는다는 거죠. 또 유아들은 보던 것만 보려고 해요. 뭐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두 번 보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봤던 거 또 보고 그 봤던 장면이 다시 반복되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친숙성에 굉장히 끌리죠. 제가 아까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진화적으로 친숙성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진화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친숙성이 있으면 우리의 그 서바이벌 할 확률,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인다는 게 진화적으로 유용하다는 거거든요. 왜냐? 친숙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어린이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함에 매우 민감해야 돼요. 어. 만약에 우리가 친숙성이 없었다. 우리는 낯선 것에 호감을 느끼는 그런 유전 장치가 있다. 유전적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인류는 모두 멸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사 시대 때 우리의 그 동굴에 살던 그 갓난 애기들이 친숙한 가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자를 보면 좋아해. 그럼 쫓아가. 그럼 다 죽었잖아요. 친숙하다는 것은 오늘 봤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어. 이틀째 봤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어. 100번을 봤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았다. 매우 안전하다는 거죠.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친숙성은 매우 유용하다. 친숙성에 대한 매력의 심리학. 단순히 많이 보면 좋아한다. 여러분도 처음 어떤 친구를 봤을 때보다 그 친구를 뭐 학교 생활하면서 10번 보고 20번 보면 점점 호감을 느껴요. 우리에게 아직 그런 그 진화적 기제의 잔재가 있는 거죠. 그냥 많이 봤는데도 나를 때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다라 그러면 단순히 여러 번 노출돼서 좋아하게 된다. 이 몇 년 전 유튜버네요. 캐리 언니라고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니까 혹시 이런 거 봤겠죠. 2017년이면 3년 전이네. 이 장난감을 언박싱 하는 걸로 그리고 갖고 노는 걸로 뜬 유튜버인데 도중에 바뀌었어요. 누가 그 바뀌고 나니까 애들이 울고 불고 뭐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그 제발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정말 패닉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어떤 분이 더 그 호감이 여러분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좋은 분 같은데 애들이 호감을 느꼈던 분은 이제 이분이 바뀐 새로운 캐리 언니고 이게 올드 캐리 예전 구 캐리 예전 캐리 언니예요. 이 캐리가 뭐 특별한가? 특별한 재능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친숙성 효과인 거죠. 네, 매일 보던 사람이 바뀌니까 애들이 당황한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 랜덤 넘버를 부르겠습니다. 로또 넘버 8897, 8897, 8897이요. 그래서 근접성과 그 친숙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근접성은 주로 아직 그 인간관계가 미숙한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제 우리 같은 성인에게도 가까이 있어야지 이제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 근원에 더 그 왜
근접성이 그 사람의 그 매력을 더 증진시키느냐를 생각하면 그 메커니즘은 친숙성이 있다. 또 친숙성의 메커니즘은 뭐 다양한 가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화적으로 우리의 그 생존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기제다. 낯선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안전한 대상, 오래 봐도 아무 일이 없던 대상에 그저 매력을 느낀다. 또 유사성과 상보성의 두 개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 끌리는가 아니면 나와 어떤 다른 매력에 끌리는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뭐 완전히 뭐 그 드라마 효과를 더 올려주니까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싸우고 긴장을 일으키면서 사귀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호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나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뭐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나의 얼굴만큼 친숙한 것이 없으니까 그 친숙성 때문에 내 얼굴이 친숙하고 친숙한 거에 호감을 느끼니까 내 얼굴처럼 생기는 것에 그 매력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썼네요. 뭐 다양한 친숙성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이 실험이 좀 재밌네요. 이제 앞으로 4월 달에 이제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 가상 투표 실험을 했는데 이 미리 그 피험자들,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고 그 사람 사진을 약간 그 CG를 통해서 섞은 거예요. 정치인들의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지 부시의 얼굴인데 이 피험자의 얼굴을 약간 섞었죠. 눈도 조금 더 내려갔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섞지 않은 얼굴과 섞은 얼굴 여러 개 놔두고 이제 서로도 투표를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와 닮은 그런 믹스된 사진을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내 얼굴처럼 생긴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뭐 이상적 외모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랑 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는가,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가, 이거는 뭐, 식물도, 벌레도, 동물도,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당연히 더 결혼을 많이 짝짓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많이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다인종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 제일 다인종 사회죠. 그러면 어떻게 그 짝짓기를 하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보면 당연히 에이지안 사람들은 에이지안에게 호감을 느끼고 결혼을 하고요. 뭐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죠. 이 두 분은 두 분 다 이제 뭐 남매 같죠. 여기 사진 두 분 보면 둘 다 이제 히스패닉 인종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남매 같지만 이제 부부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동료 교배를 영어로 어소테이티브 메이링이라고 하는데 어소테이티브 메이링 제가 검색했더니 그림 이미지에 재미있는 게 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강아지들, 개들 이렇게 뭐 그 뽐내는 그런 장기 대회 있잖아요. 허들도 넘고 거기에 그 반려견과 반려견의 동반자 이제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의 사진을 봤더니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네. 자기 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개한테 끌렸고 그 개를 선택했나 보죠. 네. 닮았죠. 이분도 닮았죠. 뭐 남매처럼 닮았죠. 이분도 닮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느냐를 잠깐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어떤 미덕 중에 하나, 매번 얘기할 거예요. 조건 없는 긍정적 존중이다. 아니면 뭐 무조건적 긍정. 네, 조건을 달지 않는, 네. 조건을 달면서 그게 수단이거든요. 그냥 긍정하는, 네. 이것도 역시 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의 제1원리예요. 아까 그 잠깐 인상 좋으셨던 칼 로저스가 처음 얘기한 개념인데 그 사람의 그 나쁜 감정마저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네. 상담자들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나쁜 감정을
갖고 오는데 그때 상담자가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그 진짜 자신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검열하면서 상담자가 자꾸 조언하고 판단하니 우리는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 그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좀 지우고 나를 포장해야겠다가 시작되거든요. 조건 없는 긍정적 존중은 어떤 manipulating, 어떤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따뜻한 관심과 그 사람의 그 감정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어떤 내담자가 찾아왔어. 네. 혹은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무 화가 나서 다 부셔버리고 싶었다. 근데 그 상담자가 아유 그 부시면 큰일 나죠 라고 하나요? 아니죠. 상담자는 여기서 이렇게 부신다라는 사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화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그것을 한번 반사판처럼 되돌려줘요. 와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근데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여성이 제가 무슨 성 감수성이 그 없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뇌도 다르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의 양도 다르고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터, 네, 메신저니까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화학 물질이 다르면 당연히 반응도 다르죠. 근데 여성들은 주로 그 대화를 하는 이유가 서로의 감정을 수용해 주려고 대화를 해요. 감정을 나누려고. 근데 남자들의 대화는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대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정보로 접근하고 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찾아봐.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녀 사이의 갈등은 여자는 이제 감정을 전달하고 그것이 수용받기 위해서 그 대화를 시작했는데 남자는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거기에 막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싸우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을 해줘라. 우리가 속으로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속으로 모이게 되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줘라. 이분이 칼 로저스고, 네. 이분의 이제 그 대화의 기법들. 상대방이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을 위해서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는다. 결정을 대신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한 가면을 벗어버린 만남, 그 다음에 accept 해라. 무조건적으로 그 감정을 수용해줘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우리 이번 학기 수업 내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네, 긍정적 존중. 어려워요. 해보면 알지만 나도 모르게 판단은 떠오르고, 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판단이 되는 거죠. 사람 보면은 옷은 어떻게 입었네, 뭘 했네,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썼네, 판단은 들어가죠. 네, 판단을 초월하면 정말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거고. 판단하지 말고 감정을 봐주고 감정을 되돌려준다. 반사판처럼 아까 이분처럼 네, 반사판처럼 화가 났다고 수용해주고 그 얘기를 던져줬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마저 수용해준다. 그 다음에 어떤 리액션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잘 한 건지 명료화 시키기. 너가 다 부셔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는 그때 화가 났었던 거니? 라는 식으로. 아니면 요약하기도 좋아요. 리더가 이런 자질을 발휘할 수 있죠. 이제 많은 길은 얘기 끝에 그럼 너는 그때 그 상황에 뭔가 소외받았다고 느꼈던 거구나. 요약하면은 이제 만약 이해가 잘못됐다면 이제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라고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바꾸어 말하기. 이런 바꾸어 말하기 기술을 또 잘 활용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발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남동생에게 더 용돈을 많이 주셔.
뭐 얼마나 더 많이 주시는데 궁금하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용돈을 차별해서 주시네. 이 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더 깊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기 이해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떠오르나요? 내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게 바로 자아상, 그게 뭐 어떤 굉장히 이미지화돼서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좀 더 추상적인 것들, 나의 세계관은 어떻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런 자아 개념. 아직 다 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20대가 돼도 원래는 무슨 발달 이론에 따지자면 사춘기의 그 격렬한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또 남들도 막 따라해보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이 그룹에 잘 맞나 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런 테스팅을 통해서 20대가 되면은 이제 자아상 뭐 10대 말에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시대가 이제 많이 그 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이제 제가 accept 수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모두 다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거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게 나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명상이나 뭐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같은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이 자기 수용이에요.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서 radical self acceptance, 아주 급진적, 정말 그냥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요. 저도 여러분도 네. 계속된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훈련과 그런 걸 통해서 네. 이 계속 자기 부정을 하다 보면 결국 신경증을 낳는 거거든요. 우울하다던가 불안하다던가 네. 뭔가 어떤 강박적이라든가 한번 급진적 자기 수용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 어떤 사람이 이제 일종의 내담자죠.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연히 교통사고로 실수로 뭐 차가 뒤로 미끄러졌다던가 해서 사람을 죽였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죽은 사람도 가엾고 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도 가여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제 큰 실수로 주차해놓은 차가 미끄러져서 어떤 아주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어요. 흐른다고 이 사실들이 없어지는 건 아닐 건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뭐 3,000배의 그 죄책감을 더는 그런 뭐 절을 해야 될까요? 기부를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도 돌아가신 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뒤로 더 이제 길지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모르겠어요. 제 3자는 이제 이 분의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돌려줄 수 있는지 제 3자가
뭐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해라, 뭐 그 산소에 찾아가 봐라, 뭐 그런 식의 충고를 할까요? 급진적 자기 수용을 저는 하나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이 단계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것 그대로를 인정한 후에 이 여인의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 막 무슨 물을 휘어잡는 것처럼 물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네, 그 죄책감이 그러면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죄책감이 생겼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고통에 빠졌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걸 잠깐 이제 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어졌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아실현 마슬로우의 그 유명한 피라미드는 다음 시간에 하고 과제를 하나 소개할게요. 네,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워크북 형태의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친구들이랑 말로 나누면 금방 하는 건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글로 써서 유클래스에 올린다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 1 사례를 통한 이해 1 페이지 49페이지 교재 제가 유클래스 공지사항에 그 PDF로 3장까지 교재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서 민규와 영희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관짓기 쉬운 사례입니다. 대학생인데 어떻게 이제 사귀게 됐는데 둘 간에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세 문제만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네, 떠오르는 대로 그러면 적으면 됩니다. 네, 알겠죠? 길게 적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제 몇 줄을 적어야 되나요? 얼마나 적어야 되나요? 라는 식의 이제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질문 저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대로 그냥 쓰면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워크북에 있는 내용은 혼자 이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쓰면은 아무런 그 훈련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게시판에 민규는 어떻고 영희는 가상의 인물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할 수 있잖아요. 민규와 영희에 대해서 이 둘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공개 게시판에서 올리세요. 자기 것만 봐도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적었나 그냥 랜덤하게 다른 사람 과제도 한번 클릭해서 나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비슷한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